어머니, 추석엔 집 좀 지켜주세요. 저희는 친정 엄마 모시고 태국 가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봤니? 저는 그날 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칠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만 푸켓 간다고 했다면 댓글로 일 참는다 또는 이 싸운다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68 할머니의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저는 올해 68입니다. 대전 둔산동에서 한복집을 32년째 운영해요. 새벽 5시면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실밥 하나가 손가락에 걸렸어요. 조심스레 잡아당기자 비단 옷고름이 완성되더군요. 손끝엔 바늘 자국이 촘촘했습니다. 32년의 무게였지요. 가게 문을 잠그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주황빛 가로등이 길게 미끄러졌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16층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고요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엊그제 담근 깍두기가 비닐랩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도 손도 안 댄 채였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물컵을 집어들어 찬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움이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피아노 학원 가야 해서요. 아침은 시리얼로요. 뒤도 안 돌아보고 부엌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지더군요.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된장국 한 술을 떠먹자 맹물 같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혀끝이 허전했습니다. 소금을 더 쳤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 가기로 했어. 태국 푸켓이야 일주일 정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국물이 식탁에 튀었어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애써 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벽 달력을 봤어요. 추석 연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회감. 검지로 그 칸을 누르자 종이가 움푹 들어갔지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거든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한복집으로 출근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번 만에 겨우 들어갔지요. 70대 단골 김 여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진통제를 4알이나 먹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여보, 솔직히 답답해. 애들 교육도 걱정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신데. 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좋은 데 많대.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심스레 닫았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요. 32년을 바느질하며 살았어요. 아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됐어요. 이 아파트도 제 돈 6억을 다 털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이라니. 손이 떨렸어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식탁 위에 항공권 출력물이 놓여 있었어요. 푸켓행 티켓 4장. 형광펜으로 이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김민석, 정유진, 김서현, 김준우. 제 이름은 없더군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잘 계세요? 치 피우면 안 되니까요. 환한 웃음이었어요. 거울 속 눈빛은 차갑더군요. 립스틱 뚜껑을 닫는 소리가 딸깍 났습니다. 처가 어머니도 가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되네.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효도 여행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숨이 가빠졌어요.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내 회갑은 어떻게 하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화장 소리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게 추석이랑 겹친다며 돌아와서 조촐하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다시 볼에 파우더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손주 서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려고요. 책상에 색연필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제목은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서연이, 남동생 준우. 4명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없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림 옆에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사진이었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솜사탕을 들고요.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그날 저는 한복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방을 나왔어요. 한복집에 출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쿠션을 댔어요. 별 소용이 없더군요. 단골 김 여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었어요. 진통제를 4알이나 먹었거든요. 병원은 가봤냐고 김 여사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언제 가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일이라고 했어요. 퇴근길에 동네 정형외과에 들렀습니다. 대기실에 환자가 많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엑스레이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기계에 허리를 댔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대기실로 나왔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라는 신호였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떠 있었어요.
척추 협착증이 심각합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 달은 잡아야 한다더군요. 재활까지 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 한복집을 그만큼 비울 순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추석 전이라 한복 맞춤 주문도 밀려 있었어요. 약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방전을 끊어주더군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4개뿐. 제 밥그릇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드셨냐고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배가 고팠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비스킷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석 달 지난 것 씹어 먹었어요.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에서 가져온 반찬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에 담가온 깍두기였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손도 안 댔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벽 달력을 봤습니다. 추석 연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엄마 회감. 연필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렀어요. 더 흐려졌습니다. 정말로 나는 짐일 뿐인가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이거 좀 봐줘요. 요양원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서명란에 이미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보증일란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종이를 내려놨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아파트 누가 샀는지 아니?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샀다고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샀다. 한복집 32년 하면서 모은 돈 6억을 다 털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근데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줬지. 내가 바보같이.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요양원은 안 간다.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들이 뒤따라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밤거리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한복집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재봉틀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3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2,300만 원. 두 번째 통장 500만 원. 세 번째 통장 800만 원. 합쳐서 3,600만 원이었어요. 32년의 무게였습니다. 새벽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박혔습니다. 허리가 굽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지요. 그런데 거실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들렸어요. 며느리 핸드폰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나가서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가 엄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정아, 이번 여행에 엄마도 같이 가는 거 시어머니는 모르게 해.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대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괜히 서운해 하실 텐데 우리끼리만 즐겁게 다녀오자. 며느리 답장도 보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어머니한텐 절대 말 안 할게요. 친정 어머니도 같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철저히 배제된 채였습니다. 아래로 내렸어요. 며칠 전 대화도 있었습니다. 원룸 얘기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직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선택권이 없잖아요. 하늘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나가실 수밖에. 며느리가 답장을 보냈더군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우리 딸이 고생이 많네. 엄마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반찬에 오시는 것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었는지 이제야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남았어요. 45년간 참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겠다고요. 아침 9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둔산동 롯데캐슬 23평입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시세가 10억 정도 된다더군요. 금매면 9억 5천에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산 집이라고 말했어요.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해놨다고요. 중개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아드님 동의가 필요하다더군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내 집인데도.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바보같이 명의를 넘긴 게 후회됐어요. 알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중개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다음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검색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의자를 권했어요. 증여 취소 상담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노트북을 켰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파트 매입, 아들 명의 증여, 요양원 얘기,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증여 취소 소송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계 곤란을 입증하면 된다더군요.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요. 얼마나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빠르면 넉 달, 길면 6달 정도라고 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진해서 명예 이전에 동의하게끔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존속유기죄 고소장 같은 걸 작성하는 거라고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고소장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더군요. 하지만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어요. 고소장 작성에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증거자료 정리까지 하면 70만 원이라고요.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3,600만 원. 충분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사흘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약금 20만 원만 주면 바로 시작하겠다고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20만 원을 세어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복집으로 갔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미완성 한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 것이었어요. 바늘에 실을 꿰어 옷고름을 달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났습니다. 손수건으로 눌렀더니 피가 멎었습니다.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완성됐다고요.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갔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존속유기죄 고소장, 증거자료, 진술서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잔금 50만 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한복집으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펼쳐 고소장을 읽었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요양시설에 유기하려 시도하였으며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보는 거였어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아들에게 고소장을 보여줄 거였어요. 겁을 먹을 겁니다. 명예 이전에 동의할 거였어요. 그러면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9억 5천. 제 몫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저녁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무거웠어요. 고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아들이 일어서더니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따라 건넸어요. 물컵을 받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컵을 내려놨어요. 엄마, 할 얘기가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열어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존속 유기죄 고소장이라고 대답했어요.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았어요. 빠르게 읽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소장을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이제 끝을 보는 거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아파트 명의를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줘. 그럼 이 고소장은 없던 일로 할게.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법을 모르시나 봐요. 증여는 취소 못해요.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산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돈 6억으로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거래 내역이라도요? 차갑게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냥 송금했었거든요. 증여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요양원 보내려던 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음한 거 있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도 있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어디 있냐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핸드폰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더니 제 가방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야? 소리쳤습니다. 가방을 되찾으려 했어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것이었어요. 돌려줘! 일어서려 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만졌어요. 잠금을 풀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망설이자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또 배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열렸어요.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문자 대화 캡처본도 찾아 지웠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 이제 증거 없어요. 고소장도 소용없고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배신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증거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한복집 재봉틀 서랍 속에 실밥처럼 엉킨 또 다른 계획이 남아있다는 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핸드폰 없이 보낸 나흘이었어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복집에서 잤어요. 재봉틀 옆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미완성 한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번 만에 들어갔어요. 옷고름을 달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아침 9시쯤 단골 김 여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주무셨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좀 그랬어요.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갔냐고 물었어요. 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갈 거라고요. 김 여사님이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나간 후 통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속에 있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600만 원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법무사 비용이었습니다. 3,53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원룸도 못 구해요. 전세도 안 돼요. 결국 한복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오후에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갔어요. 대기실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오신 분이시네요. 수술 결정하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했다고요. 의사가 차트를 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신경 손상되면 회복 어려워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요. 한복집을 비울 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통제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약국으로 갔습니다. 진통제를 받았어요. 15,000원이었습니다. 한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통제 하나를 먹었어요. 물로 삼켰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달력을 봤습니다. 추석까지 열흘 남았어요. 열흘 후면 며느리 가족은 푸켓에 있을 겁니다. 친정어머니랑 함께요. 저는 혼자 집을 지키겠지요. 아니, 집도 아니었습니다. 명의가 아들 거였으니까요. 남의 집을 지키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고소장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다 사라졌거든요.
핸드폰도 빼앗겼어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한복집에서 계속 잤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4알씩 먹었어요. 그래도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느질을 했어요. 손이 떨려 바늘에 찔렸어요. 피가 났습니다. 손수건으로 눌러 피가 멎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다시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어요. 3,530만 원. 이걸로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집은 못 사요. 전세도 안 돼요.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요. 집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지? 아들이 팔면요. 그럼 돈이 나오겠지요. 절반은 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증여 취소 소송을 하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넉 달에서 6달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카드가 정말로 통할지는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사장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동의 받으셨어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요.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했어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급매물이라고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개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에 가서 사진 찍겠다고 했습니다. 한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사였어요. 사진 찍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물로 올린다고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냐고 물었어요. 내일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개사와 예비 구매자가 아파트에 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중개사가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바꾼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개사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게 해달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뭘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부동산 앱 화면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매물 사진이 떠 있었어요. 금매 9억 5천. 집 팔려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산 집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맞섰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 끝을 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의를 돌려받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집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어요. 명의자 동의 없이 못 팔아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올 거야. 집 보러. 너희 일상이 망가질 거야.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해줘. 그럼 매물 내리겠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며느리가 잘라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매물로 두겠다고요. 사람들 계속 오게 하겠다고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멈춰 섰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안에 대답해. 안 그러면 계속 진행할 거야. 집을 나왔습니다. 한복집으로 돌아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 동의서였어요. 아들이 서명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완료됐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등기 이전된다고요. 고맙다, 민서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바느질에서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거였어요.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에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길고 험한 싸움이었습니다. 고소장도 썼어요.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증거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집 매물로 올리기였습니다. 그게 통했어요. 며느리가 굴복했습니다. 명의를 되찾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제 집에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물어봤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냐고요.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들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주말마다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허리 수술 얘기를 꺼냈어요. 아직 괜찮아. 손을 저었습니다. 한복집이 바빴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칸. 엄마 회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집에서 보내려고요. 여행은 취소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네, 그리고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가 파티도 준비했어요. 조촐하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부터 부엌이 바빴습니다.
며느리가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도왔습니다. 나란히 앉아 반죽을 만졌어요. 며느리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천천히 알려줬어요. 이렇게 잡고 소를 넣고 오므리는 거란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따라했어요. 송편이 삐뚤어졌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연습하면 늘어. 며느리 어깨를 툭 쳤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어요.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둘. 5명이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손주들도 따라했어요. 서연이가 바르게 절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송편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랑 같이 만든 거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이 되자 작은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초 6개와 8개가 꽂혀 있었어요. 엄마, 회갑 축하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요. 눈물이 났어요. 초를 불었습니다. 한 번에 다 껐어요. 손주들이 박수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달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돌이켜보니 긴 여정이었습니다. 요양원 신청서를 받았어요. 고소장을 썼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겼어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을 매물로 올렸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명의를 되찾았어요. 제 집이 됐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예전보다 나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거예요. 제 이름을 봤습니다. 32년 바느질의 결과였어요. 한 땀 한 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거였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복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미완성 한복을 꺼냈어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